확산세가 심한 수도권에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올해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에선 송년회와 동창회,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모두 금지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00여 명이 감염된 데 이어 서울구치소 출소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용시설 감염 우려가 커지자 법원은 3주 동안 휴정하기로 했고 검찰은 구속 수사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임대료 부담이 커진 임차인들에게 일정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통신비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입건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일처리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웹툰 작가나 배달기사 같은 플랫폼 종사자가 1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내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추진에 나섰지만 정작 이들은 반대하는 사연 심층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소정 앵커가 오래 미뤄뒀던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신재입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 명동거리입니다. 오가는 사람 수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인적이 뜸해졌는데 아마 모레부터는 더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모레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5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됩니다. 3단계 때 시행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한 초강수입니다. 지금은 폭풍 전야라고 한 서울시의 말대로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건데 구체적인 내용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 만남은 4명까지만. 서울,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예고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장소별로 방역을 강화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치는 참여자들의 관계와 인원수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 송년회, 직장회식, 개모임, 집들이 등 모임의 이름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적 친목 모임은 5명 이상이라면 금지됩니다. 실내외 모든 장소에 해당하며 수도권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방문하는 비수도권 주민도 적용 대상입니다. 집단 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 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지역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둔 모레 0시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시행됩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여전히 신중한 가운데 우선 수도권에서 3단계 여부와는 별개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예외는 뒀습니다.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힘든 결혼식과 장례식은 지금과 같은 인원수를 유지하고 공적 업무, 기업 공장에서의 근무, 군과 소방의 훈련, 대학별 평가와 같은 시험, 방송 영화 제작 등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는 방역 조치를 지키며 모일 수 있습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에 한해선 인원수에 상관없이 외식 등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확진자가 발생했을 땐 치료 비용을 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단속과 처벌이 아닌 자발적 협조와 동참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폭풍 전야입니다.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된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과 공사 구분이 모호한 모임 등 혼선도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현장 의견에 따라 변경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자, 오늘 하루 새로 늘어난 확진자 926명입니다. 닷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다가 90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누적 확진자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만 명이 된 후로 불과 11일 만이어서 최근 확산세를 짐작하게 합니다. 지난주 집단 발생은 34건이 새로 발생했는데 일단 종교시설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과 요양시설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 이틀 동안의 정부 특별점검에서는 포장 배달만 가능한 카페 안에서 음식을 먹는 등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방역 경각심이 낮아진 탓이겠죠.
사망자는 하루 새 24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래 가장 많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여서 병상 부족 계속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다음 주 하루 1,000명에서 1,200명이 신규 확진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81명입니다. 60세 이상이 전체의 9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고령의 만성질환자가 밀집한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감염이 크게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추정 감염 경로를 보면 시설과 병원이 절반에 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0대 이상 환자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확산세가 꺾이질 않아 고령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일일 평균 환자는 949명으로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상황. 방역당국은 지금 추세대로면 다음 주에도 신규 환자가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발생할 거로 예측했습니다. 더 이상의 급증은 어느 정도 막고 있지만 반전을 일으킬 정도까지의 그런 억제 효과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274명인데 전국에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42개 남았습니다. 수도권에는 서울에만 6개 남았고 환자가 급증하는 경기와 인천에도 아예 없습니다. 이대 서울병원, 경희대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9개의 중환자 전담 병상이 추가됐지만 인력 확보 등의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차단하는 게 시급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을 강화합니다. 수도권 시설은 매주, 비수도권은 2주 단위로 진단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미 이행 시에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의 제한, 또 건강보험 급여 삭감 또는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또한 감염 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중환자를 효율적으로 이송할 전담 병원을 마련하고 간호 인력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열흘 넘게 집단 격리 중인 경기 부천의 요양병원에서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미흡한 초기 대처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부천의 한 요양병원. 곧바로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1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졌습니다. 전담병원 이송을 기다리는 환자도 아직 79명에 이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지역 병상 확보에 워낙 어려움을 겪다 보니 요양병원과 같은 집단 시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 요양병원의 경우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곳에 입원해 있는 70대 환자의 보호자는 집단 확진 이후 사흘 동안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한 병실에서 함께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측은 방역당국이 따로 관리 지침을 주지 않아 그대로 관리를 했다고 설명합니다. 보호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분리했지만 이미 확진자가 급증한 뒤였습니다. 의료진까지 감염됐지만 이들도 아픈 몸을 이끌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옮길 병상도 부족하고 의료 인력도 모자란 탓입니다. 단일층 사용하다 보니까 코호트 격리를 했지만 환경적으로 아주 좀 안 좋은 그런 환경이었죠. 중증 환자 같은 경우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경기도는 소방 인력을 이 요양병원에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고령의 확진자들을 돌볼 전담병원 병상 역시 시급해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충북 지역에선 병원과 요양원 집단 감염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800명을 넘었습니다. 충북도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수아 기자, 확진자 어디에서 일단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충북 지역에서 최근 집단 감염이 확인된 병원과 요양원은 모두 4곳입니다. 현재까지 입소자와 환자, 직원을 비롯해 모두 15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청주에 있는 참사랑 노인 요양원입니다.
지난 17일 직원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현재까지 71명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 괴산 성모병원에서는 지난 15일 퇴원을 앞둔 환자가 확진된 이후 엿새 동안 모두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과 협력 관계로 환자들이 서로 오가면서 치료를 받는 음성 소망병원에서는 4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북 진천의 한 병원에서도 사흘간 11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병원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역시 괴산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지금 환자들이 여기저기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다른 지역으로 감염이 퍼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디에서 처음 감염이 시작된 건가요? 네, 네 곳 모두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군 지역 병원들은 진료 과목이 적어서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환자 교류가 잦은 편인데요. 방역당국은 이 과정에서 병원에서 병원으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나 요양원 입소자 대부분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코로나19 증상을 초기에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청에서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국내 최대 수용시설인 서울구치소에서 이틀 전 출소한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200명을 넘은 서울 동부구치소를 보면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수용시설 내 감염 우려가 커지자 법원은 재판을 미루고 검찰도 구속 수사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았다가 노역을 하러 지난 12일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A씨. 일주일 만에 출소해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이튿날인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입소 기간 동안 신입 수용동 독거실에 격리 수용돼 있었으며 발열 등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구치소는 A씨와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 등 85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직원과 수용자 3,400여 명 전원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집단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원과 검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예정됐던 동계 휴정기를 한 주가량 앞당긴 건데 다만 구속심사나 가처분 같은 긴급한 사건은 방역 지침을 준수한 상태에서 그대로 열립니다. 대검찰청도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자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한 재소자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 조사는 전화 진술 등으로 대체하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미납한 지명 수배자는 검거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가족을 포함해 216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오늘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경북에선 하루 확진자가 40명을 넘어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한 교회에선 목사와 신도 29명이 확진됐습니다. 취재 이한희 기자입니다. 교회 입구에 건물을 폐쇄한다는 행정명령이 붙어 있습니다. 진단검사를 받으러 온 교인 몇몇만 교회를 드나듭니다. 이 교회에서는 목사와 신도 등 3명이 어제 아프리카로 선교를 위해 떠나기 전 진단검사를 받았다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밤새 교인 97명을 검사한 결과 2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교인 30여 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 8월 이후 지금까지 실시한 현장 점검에선 정규 예배 시 방역 수칙을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중 일부는 학교 등 다중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교회 너머 확산을 차단하면서 확진자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급해하는 것은 교회 다니시는 신도분 중에서 고위험 시설에 근무하시는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구상권 청구라든지. 경북에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8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1차 유행 이후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 봄과 달리 지금은 확진자 발생 장소가 10개 시군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경산 기도원, 영주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
8월 달은 특정 행사 중심이었다면은 종교시설, 복지시설, 사무실, 지인 모임 모든 곳에서 확진될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확대하고 익명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선제적인 방역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 음압병실을 만들기 위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얼마 전 KBS 9시 뉴스에서도 소개한 경기도 평택시 박예병원입니다.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병원을 아예 통째로 내놨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누군가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 당연하다고 했죠. 그 당연한 일을 해야 한다며 부족한 의료진을 모집했더니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지원자가 모였습니다. 병상도 의료진도 부족한 시기, 박예병원은 이르면 성탄 전날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 예정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실이 없어서 애태우는 환자와 가족들에겐 꼭 필요한 성탄 선물이 될 겁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국내엔 내년 1분기 이후에야 도입될 것으로 보이면서 도입 시기가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백신 구매 계약을 할 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행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공급 시기는 내년 1분기 이후입니다. 계약이 임박했지만 아직 해당 제약사로부터 공급 시기를 약속받지 못한 상황. 백신 확보가 늦어진 원인으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꼽힙니다. 백신 개발 실패를 우려해 선뜻 선구매에 나서지 못했고 이후 감사에서 예산 낭비 등의 지적을 받을까 의식했다는 겁니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이 대량으로 남자 국정감사에서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남아있는 지금 백신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년 2월이면은 결국 이제 그 다음에 용도 폐기되는 거 아니에요. 약 700억의 지금 돈이 결국은 좀 결국 폐기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일이 생겼으니까 그때 급하니까 이런 얘기 안 했지만 규정으로 움직이는 공무원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초기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구매와 관련된 행정적 책임을 줄여줬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어서 법 조항을 성매 협약이나 면책 조항을 넣어놨어야 된다. 정치권이나 복지부나 그런 노력들을 안 했지 않느냐. 방역 당국은 지난 7월 백신 구매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당시엔 백신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신중한 검증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선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개발 단계의 백신을 구매할 경우 공무원의 책임을 면책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국에선 코로나19 변종이 확산되면서 영국으로부터의 교통편을 차단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변종이 통제 불능이라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백신이 변종에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저녁 독일 하노버 공항, 영국 런던에서 도착한 승객 60여 명이 공항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이날 자정부터 영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의 착륙을 금지하고 자정전에 도착한 항공기 승객들에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대기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을 포함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의 약 10개 나라가 모든 영국발 항공기의 착륙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도로와 해상, 철도 이동도 중단했습니다. 유로스타는 영국 런던에서 벨기에 브뤼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사이를 오가는 열차 운행을 오늘부터 취소했습니다. I was scheduled to go back to Brussels tomorrow at 6 p.m. but my train was cancelled, so I had to book one for today. Yeah. 터키와 이스라엘, 이란 등 중동 국가들과 캐나다, 콜롬비아 등 전 세계 상당수 국가들이 영국발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영국이 격리된 모습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3만 5천여 명이 나와 하루 최고치를 보인 영국. 영국 정부는 변종이 통제 불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오늘 코로나19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다행히 변종이 더 심한 증상을 일으키거나 백신을 무력화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This particular variant in the UK, I think is very unlikely to have escaped the vaccine immunity.
그럼에도 이번 변종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70%나 강해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늘 수 있는 만큼 전 세계가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방안에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액수를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당정은 이어 금융과 세제 등도 손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합 제한이나 금지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정액의 임대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피해 보전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률, 즉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경감해주는 방식은 계약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등 절차와 증빙의 문제로 어렵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입니다. 코로나 피해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임대료 부담의 구체적인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지원 시기는 내년 초로 예정된 3차 재난지원금 안에 포함되는 것이 유력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가 지원 업종과 규모를 검토 중인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당정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 임대료 지원으로 추가될 예산은 남은 예비비 5.6조 원에서 우선 조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친 김에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와 금융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선행을 제대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이자 감면 등을 법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입니다. 한편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1명도 오늘 이른바 소상공인 지원 4법을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소상공인 처지에선 임대료 못지않게 당장 급한 게 또 있다고 합니다. 휴업 중인데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통신비 등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데요. 박진수 기자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지난 2월 14일 마지막 손님을 받은 뒤 지난 7월부터는 휴업 중입니다. 휴업은 했는데 방마다 설치된 인터넷과 IPTV 요금으로 매달 8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1년에 3차례, 90일까지 가능한 일시 정지도 끝난 지 오래입니다. 해외를 나간다든지 또는 언제 군대를 간다든지 그다음에 범법자가 되면은 그때 이제 일시 중지가 된다. 그 3가지 항목밖에 없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뿐 아니라 헬스장, 노래방 등 휴업을 한 곳이라면 어디든 사정은 비슷합니다. 잠시 닫아놓은 상태인데도 통신비는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비록 계속 연장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이제 그 90일에서 조금 더 늘려서. 이 식당은 석 달째 전기요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냉장고와 온열기 등 한 달 전기요금만 약 30만 원. 요금을 아끼려고 냉장고 조명까지 꺼놨습니다. 수도와 가스비까지 합치면 오히려 월세보다 부담이 큽니다. 들어오는 거는 많이 줄어들었고 내 거는 그대로고 그렇다고 손님이 늦게 온다고 해서 한 군데로 뭐 꺼놓을 수도 없는 거고. 최근엔 2달치 이상이 밀리자 결국 전기를 끊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대한 안 밀리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선 한 달치만 내고 저희가 사정사정 했죠. 우선 당장 끊으면 저희가 장사를 못 하니까. 수족관을 운영하는 이 횟집도 역시 한 달 60만 원인 전기료에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체감적으로 느낀 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금액이 좀 많이 차지해요. 한 뭐 30만 원 이상 낸다고 봐야 돼요.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직접 지원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공공요금이나 통신비 등 고정 지출을 줄여주는 게 훨씬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술에 취한 채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 경찰이 입건을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해 논란입니다.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할 경우 처벌하는 법을 왜 적용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경찰은 여러 판례를 분석해서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차관이 되기 전인 지난달 초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차관은 입건되지 않은 채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 이 경우 단순 폭행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5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대상에 운행 중인 대중교통기사를 폭행할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결국 운행 중이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특가법에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전 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동차에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운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돼야 되지 않았나.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사안에 따라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기도 특가법으로 처벌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법원 판례들을 분석해 이번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당시 시동이 꺼져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만약에 일반 시민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런 정도에서 종결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차관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사안을 경찰이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구의역 사망사고의 원인이 고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2016년 SH공사 사장 시절 회의에서 구의역 김군 사망에 대해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라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중대재해의 책임을 오히려 희생자에게 지우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한 차례 사과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다시 공개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때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문제의 발언이 낙마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만큼 정책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청문회에서 거듭 사과하고 정책을 납득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장관 교체를 통해 시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전환이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당 대변인의 코로나 확진에 자가격리 중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구의역 김군 사망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화두를 던지며 아픔으로 기억된 사건이라며 국민적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는 후보를 지명 철회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서민주택 대책이 제일 시급한데 서민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차가운 피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를 인선했습니다. 아프지만 치명적이진 않다는 민주당과 낙마를 벼르는 국민의힘.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모레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산업재해 줄이겠다며 정치권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현장에선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평택의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3명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지는 노동자. 지난 5년간 1,000명이 넘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콘크리트 골격 부분이 부서져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천장 상판을 덮는 부분은 뜯겨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7시 반쯤. 천장 작업 도중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6층에 있던 근로자 5명이 10m 아래 5층으로 떨어졌습니다. 50살 A씨 등 3명이 숨지고 2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근로자로 화물차가 5층에서 6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리 소장 등 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관리 의무 수칙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시공사 하청 지금 조사 시작했고요. 안전관리 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공사 현장 추락 사고는 끊이지 않는 상황.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사고 사망자 가운데 추락 사고 사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5년 동안 추락 사망 근로자는 매년 평균 270여 명이 발생해 모두 1,3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안전관리 어떤 시스템이 형식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시스템이 실제 안전관리자나 작업자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것이죠. 경찰은 오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후 감식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 관계자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과 급속한 디지털화로 비대면 시장이 커지고 있죠. 배달이나 대리기사, 또 웹툰 작가, 번역가 같은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 영역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플랫폼 종사자들은 기본적인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먼저 양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차 웹툰 작가 하신아 씨. 한 회당 60컷, 하루 12시간씩 주 6일을 꼬박 작업에 매달립니다. 플랫폼 일정에 맞춰야 해 아파도 병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후 시간을 빼면 마감 일정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휴재를 하고 좀 여유롭게 가겠다. 그러면은 PD님이 작가님 휴재 좀 곤란한데요. 플랫폼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내용에도 개입하지만 정작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대보험도 안 되고요. 대출이 안 돼요 또. 사대보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런 인정을 못 받고 계속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20년째 퀵서비스 일을 해온 김영태 씨. 주 6일을 쉬지 않고 일하지만 손에 쥐는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근 앱을 활용한 플랫폼 중개가 활성화되면서 10% 남짓이던 수수료가 배 넘게 올랐지만 항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개인이 뭐 퀵사무실에다 항의하면 너 하기 싫으면 간다 이럴 사람 많아. 우리가 하나처럼 딱 뭉칠 수 있냐 하면 그렇지도 못해요. 사실 오늘 일을 안 하면 생계가 걱정이 돼요. 오토바이로 빠른 배송을 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지만 산재에 가입한 종사자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20%나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무방비죠. 산재 들었어 하면 안 들었어 이런다고요. 니들 프리랜서다. 뭐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다치던 오토바이 빵꾸가 나던 네가 알아서 해야지. 현재 이 같은 플랫폼 종사자 수는 179만 명. 디지털 비대면 확산에 따라 시장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은 어디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이렇게 상당수 플랫폼 종사자들은 사실상 기업에 속해 일하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이용 수수료나 계약 해지 절차 같은 주요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또 노동자에겐 단체를 설립할 권리, 또 사측과 협의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배달 대행업체 등록제, 또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 산재보험 확대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특별법, 즉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보호를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 김지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다. 노동계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런 법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그 보호입법 왜 추진합니까? 플랫폼 종사자를 특별법이 아니라 현행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오히려 이들을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우려입니다. 여기다 특별법으로는 새로 등장하는 업종과 고용 형태를 포괄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번역이나 요리, IT 개발 등 플랫폼 서비스도 더욱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혁신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노동들이 등장할 텐데 이미 기존의 법은 그런 걸 다룰 수 없는, 그래서 새로운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한 게 아니라 독립적인 계약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플랫폼 종사자를 계속 개인 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효됐지만 주민 발의를 통해 다시 사업자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막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첫 발을 뗐지만 앞으로 법적 지위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고등학생 때 국제학술회의 연구 발표문에 주요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오늘 1년여 만에 일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 의원은 결백이 명백한 사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고등학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연구실을 사용하고 연구 발표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 그걸 가지고 아마 그 무슨 엑스폰가 뭔가 나간다고 그랬었어요. 어차피 그게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주고. 지난해 9월 시민단체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1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결정한 제4저자 발표문에 이름을 올린 혐의에 대해선 시한부 기소 중지했습니다. 김 씨의 연구 발표문 저자 등재 실적이 김 씨가 입학한 해외 대학에 제출돼 입학 심사 대상이 됐는지, 그리고 이 경우 입학 업무가 방해되는 등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는지 해당 기관들에 문의했는데 답변을 받아본 뒤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수사팀 내에서는 사저자 등재권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대검찰청과 협의 뒤 기소 중지로 최종 결론 냈습니다. 김 씨가 오늘 군에 입대함에 따라 해외 기관의 답변이 도착한다면 향후 수사는 군 검찰에서 재개됩니다. 중앙지검 측은 나 전 의원 아들 관련 사건은 일단 모두 처리됐다며 나 전 의원 딸의 대학 입시 특혜 의혹 등 나머지 고발 사건들은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힘들 정도로 결백이 명명백백한 사안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내일 열립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달간 업무에서 배제되고 받아들이면 업무에 즉시 복귀하게 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나오지 않고 변호인이 대신 출석합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위법하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무부 측은 아직 추가 서면은 내지 않았지만 내일 신문의 쟁점 사항 등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기간이 2달이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은 2달 안에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취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윤 총장은 2달간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앞서 직무배제 당시 법원이 신문 하루 뒤 결론을 내린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법원 결정도 모레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결정했던 직무 배제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했고 대통령 재가까지 봐준 점이 변수입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법원이 징계 이후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폭넓게 검토할 경우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오늘 저녁 퇴근길에 김포도시철도 경전철 열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 400여 명이 1시간 넘게 열차 안에 갇혀 있다 철로를 이용해 긴급 대피했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예림 기자, 승객들 안전이 걱정인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큰 인명피해 없이 대피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일부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이 있는지는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는 오늘 저녁 6시 반쯤이었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김포공항역에서 고천역으로 가던 열차가 갑자기 선로에 멈춰섰습니다. 사고 열차에 200명 정도가 타고 있었고 뒤따라오는 열차에도 200명 정도가 타고 있어서 모두 400여 명의 승객들이 열차 안에 1시간가량 그대로 갇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KBS에 제보를 주신 시민들에 따르면 승객들이 많이 불안해했고 일부는 호흡곤란 증세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열차 안내 방송이 나오긴 하였지만 일부 시민들은 운행 중단이 길어지자 수동으로 열차 문을 열고 열차 밖으로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잘 가던 열차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의아하게 잠깐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한 5분 지나서도 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슬슬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김포 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 골드라인은 승객 400여 명을 열차 밖으로 유도해 철도로 걷도록 해서 고천역 등으로 대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열차에 기계적 고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이 서울시청 건물입니다. 녹색으로 물들었죠. 파리 기후변화 협정 5주년을 맞아서 탄소 배출 줄이기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하는 의미입니다. 같은 날 파리와 뉴욕, LA 등 세계 곳곳에서도 이런 초록 등이 켜졌습니다. 이런 대도시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건물입니다. 서울 온실가스 68%가 건물에서 나왔고 또 도쿄와 뉴욕도 비슷합니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8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 배출량은 크게 줄지 않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으로 직접 생산하고 창밖 블라인드로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탄소 배출량은 제로. 일반 아파트보다 한 해 250톤 가까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는 100% 태양광하고 지열해서 받아서 전기 에너지를. 1970년대 경찰서를 리모델링하면서 창문 크기를 줄이고 단열 성능도 높였습니다. 이른바 그린 리모델링. 다른 건물이 단위 면적당 12.8kW시 전기를 사용하는 반면 이 건물은 5.5kW시만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개별 건물 단위로 진행됐던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내년부터는 정책적으로 추진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물 51곳에서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가 시범 도입됩니다. 2025년까지 단위 면적당 탄소 배출량 20%를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대형 건물들을 용도별로 분류를 하고요. 단위 면적당 배출을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기준을 정하게 되고요. 매년 건물들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물은 지을 때부터 아예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20년 이상 된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해 줍니다. 문제는 민간 노후 건물입니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과 상업 부분의 배출량을 줄일 방법이 아직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자체가 관리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에 기후 재앙이 닥치기까지 남은 시간, 불과 7년 9일입니다. 독일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탄소 시계인데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지구의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1.5도의 의미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재앙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합니다.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은 최대 77cm 상승하고 또 일상적인 폭염과 물 부족, 홍수와 산불이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번영을 위한 인간의 활동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결국 인류 스스로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든 셈입니다. 7년 9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기후재앙 피할 수 없습니다. It's a pale blue dot. That's us. That's home. That's where we are. On it, everybody you love, everybody you know, everybody you've ever heard of, lived out their days there. Every hopeful child, every mother and father, every inventor and explorer, every revered teacher of morals, every corrupt politician, every uncorrupt politician too, every superstar, every supreme leader, every saint and sinner in the history of our species lived there. Our planet is a lonely speck in the great enveloping cosmic dark. In our obscurity, in all this vastness, there is no hint that there's anyone who will come and save us from ourselves. To me, this is one of many demonstrations, through time, of the folly of human conceits. To me, this picture underscores our responsibility to deal more kindly with one another and to preserve and cherish the pale blue dot, the only home we've ever known. 연말이면 여기저기에서 나눠주던 새해 달력이 요즘은 퍽 귀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진 여행업계는 홍보 달력을 고민하는 것조차 사치가 됐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달력을 500만 부씩 찍어내던 주요 은행도 최근 2, 3년 사이에는 300만 부 안팎으로 줄였습니다. 이러면서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달력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행 달력을 사고 파는 거래까지 등장했습니다. 달력을 돈 주고 사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의 최근 한 달간 달력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이젠 휴대전화 때문에 예전만큼 달력을 안 본다지만 달력 인심이 야박해진 연말 분위기는 팍팍해진 오늘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푼이 아쉬운 시기인데 연말정산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 전해드릴 소식 더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부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내놨는데 특히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어떤 게 달라졌고 미리 챙겨놔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김도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언제 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는 15%지만 3월에 쓴 건 30%, 4월에서 7월까지 쓴 건 80%로 공제율이 훨씬 높습니다.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 원씩을 썼다면 지난해 공제액은 30만 원이지만 올해는 16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공제율뿐 아니라 공제 한도도 30만 원이 늘었습니다.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던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330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초과자는 2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이미 찼는지 확인하고 올해 남은 기간 소비 수단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그 공제율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을 좀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각종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절세 효과는 좀 더 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가능한 월세 세액 공제는 조건이 복잡해 미리 챙겨야 합니다.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도 무주택자라면 월세 공제가 됩니다. 단 계약자가 누구든 반드시 본인이 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를 낸 증명서류만 있다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전입신고를 해야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더 채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1주택자는 10년 이상 장기 대출받은 주택구입 자금의 이자 상환액을 집 크기와 대출 시기 등에 따라 연간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처음으로 민간 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